히틀러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독일과의 전쟁을 특히 히틀러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역사학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히틀러라는 인물 없이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일 수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전쟁의 원인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쟁의 원인이 되는 이 불씨들 위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히틀러라는 것이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정권을 잡은 후에 히틀러가 차츰차츰 전쟁의 문을 향해서 다가간 일련의 교활하고도 치밀하고 대담한 이 정책 결정 과정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열어보고 넘어가야 할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인 것이죠. 1922년 히틀러는 당시 미미한 군소 정당 중의 하나였던 국민사회당, 곧 나치당의 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패전으로 인한 국민 정신의 피폐와 경제적 궁핍 때문에 독일이 점차 공산주의의 침식에 깎여 들어가고 있을 무렵 1923년 11월에는 폭력에 의해서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뮌헨에서 폭동을 일으켰지만 실패를 하고 말죠. 1925년까지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루덴도르프 장군을 등에 업고 결행했던 이 폭동이 바로 나치즘의 실질적인 발단이었던 것입니다. 수감 중에 그는 나의 투쟁이라는 저수를 통해서 장차 실천해 나가야 할 모든 과업을 그 속에 다 담았습니다. 히틀러는 폭동에 의해서 정권을 탈취하려는 기도가 위험천만한 경거망동임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조직을 통해 보다 합법적인 운동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하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부터 나치는 모든 정치 활동에 있어서 표면상 합법을 표방하였고, 다만 가장 강력한 적이며 모든 정당이 공동의 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공산당에 대해서만은 무자비한 테러를 감행하면서 차츰 세력을 뻗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유혹한 두 개의 사이비 이론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후로부터 중상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배후로부터의 중상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1차 대전에서 이 이론은 1차 대전에서 독일이 굴복한 것은 군대가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일 내에 잠복한 비독일적인 요소, 다시 말해 이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 그리고 유태인들이 이 전쟁 수행을 방해하고 서로 내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론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독일 국민이 이 패전의 원인을 석연치 않게 여기고 있었던 터이라 이 이론은 급속하게 대중 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독일군은 계속 승리하고 있었고요. 적의 영토 안에서만 싸웠죠. 그리고 국토는 조금도 적에게 유린당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패배했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이비 이론은요, 생활권 철학입니다. 원래 이 철학을 도출해낸 장본인은 하우스호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우스호프는 영국의 지정학자 맥킨더의 대륙 중심 지정학에 교묘한 어떤 탈을 씌워서 지리를 지리학적인 어떤 사실의 분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 무기로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구상에는 인력이 작용하는 중심적 지역이 있는데 이곳을 장악하는 종족이 지구상의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심지역에 생활권을 마련한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자급자족 체제의 달성을 의미한다. 이 생활권 철학은 1919년 이후 거의 20년 이상이나 이 독일 내에 환상주의자들을 몽상 속에 헤매게 하였고 마침내 전 세계를 재난에 빠뜨린 신기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이비 이론에 대한 난무, 또 전후의 불경기와 악성 인플레이션, 막대한 배상금의 부담, 군국주의에 대한 강렬한 회고로 인해서 조직된 수많은 자유분단과 각종 정치 사회 단체 간에 벌어진 테러와 폭동사태,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치유하기에는 너무도 힘이 모자랐던 정치적 불안정 등등은 한마디로 이 시대의 사회상을 압축해 놓은 조감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허울 좋은 자유보다는 이 자유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권위에 의탁해서 안정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생겨나게 마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생활권과 자급자족 체제, 그리고 대제국의 영광을 약속하면서 권위의 위임을 호소한 나치의 선전은 독일 국민을 매혹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이죠. 더욱이 1929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이 대공황은 히틀러에게 결정적인 행운을 안겨주게 됩니다. 절망할 대로 절망한 이 독일 국민은 마침내 나치당에 그들의 운명을 내맡기고 전년까지 12석의 소수정당에 불과했던 나치당에게 32년 7월 선거에서 무려 1400만 표를 던져주게 됩니다. 드디어 독일 의회의 제1당이 된 나치당의 당수 히틀러는 1938년 다시 1933년입니다. 1933년 1월 힌덴부르크 대통령에 의해서 수건이든 독일 수상에 임명이 되게 되죠. 샤이데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우단과 자단에서 동시에 불타고 있는 양초였는데요. 히틀러는 우단의 불꽃에 부채질을 함으로써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히틀러는 오래 꿈꾸어온 대제국의 망상을 용이 주도한 방법에 의해서 실천에 옮기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잠식 전술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 잠식 전술은 목표를 일괄적 급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되 제한된 소규모의 무력이나 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성과를 계속적으로 획득하고 누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도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히틀러는 이 잠식 전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력 혹은 압력을 가하는 강약의 정도와 진퇴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국제정치상의 상황 변동에 극히 민감한 대응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교묘한 정치적 기동까지도 병행시켰던 것이죠.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틀러의 행동은 1933년 10월 국제연맹과 군비축소위원회의 탈퇴를 통해서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34년 1월에는 폴란드와의 불가침 조약에 서명을 해서 그 자신을 이성적인 인물로 대회에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기도했던 대독일 봉쇄망에 최초의 구멍을 뚫어 놓았고요. 폴란드군이 아직도 독일군보다 우세했던 시기 동안 내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전략적 요지이고 또 철광이 풍부한 자르 분지는 1935년 1월 국민투표 결과 90%의 찬성으로 독일에 복속되어 이 나치의 위신을 크게 고양시키게 됩니다. 그해 3월 16일에는 무솔리니의 이디오피아 침공에 의해 조성된 위기 상황을 틈타서 베르사유 조약의 군비 제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폐기시켜버립니다. 자, 이것은 사실상 독일이 군대를 확충하겠다는 공식 서명이었던 것이죠. 이제 독일 국방부는 이미 폰 젝터가 마련해 놓은 기반 위에서 급속도로 팽창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영국과 맺은 해군 협정으로 인해서 독일은 영국으로부터 해군의 확충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서 영국과 프랑스 양국 간의 유대에는 균열이 가죠. 자, 이에 놀란 프랑스는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모색하게 이르릅니다. 히틀러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프랑스의 행동이 독일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구실을 붙여서 36년 3월 7일 로카르노 조약을 비난 폐기함과 동시에 라인란트에 진주해서 이 지역을 무장화시켜버립니다. 이 조치는 사실 일종의 투기였습니다. 도박이었죠. 역시 프랑스는 히틀러를 분쇄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프랑스나 영국이 그 어느 쪽도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냉정을 유지한다는 표시를 하는 정도로 그치고 만 것이죠. 히틀러는 그가 취한 조치로서 연합국이 결속해 있지 않음을 확인했던 셈입니다. 자, 이제 히틀러는 라인 대안의 요지를 장악을 했고요. 서부 방벽, 일명 지그프리드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 1937년에 착공을 하죠. 이 서부 방벽을 구축해서 서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1936년 7월 18일부터 39년까지 벌어진 스페인 내란 중에 독일은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국민파인 프랑코 장군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새로운 무기와 전술을 실험하고 실전 경험도 얻게 됩니다. 스페인 내란은 한마디로 미래전의 예고편이었던과 동시에 그 연습장이라고 할 수 있었죠. 자, 이 무렵 군비 확충도 본 궤도에 올라 어느 정도 자신을 갖게 된 히틀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제국, 하나의 지도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38년 3월 돌연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같은 해 9월에는 체코의 주데텔란트에 거주하는 이 300만 독일인을 해방시킨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이 체코의 주대 텐란트를 점령해버리고 미넨 협정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승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 회담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평화를 보장받으려는 희망 때문에 또 한 번 굴복하고 만 것이다. 체코는 이제 유럽의 고아가 되어 1939년 3월 10일 히틀러가 삼킬 때까지 멀뚱멀뚱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으며 드디어 체코가 넘어가자 독일은 스코다 조병창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장비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면 물론 폴란드를 삼면으로부터 포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부터 히틀러의 슬로건은 독일인의 통일로부터 생활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목표는 명백하게 폴란드였던 것이죠. 자, 이에 따라 이 단치와 폴란드 회랑을 양도하라는 강력한 압력이 폴란드에 가해지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연합국은 비로소 히틀러의 야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맹렬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유사시 폴란드 지원을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히틀러를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사슬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죠. 지난 6년간에 걸친 히틀러의 전쟁 준비에 대해 유화 정책으로만 일관해온 연합국이 이 시점에서 후회해 보았자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히틀러는 39년 8월 23일 스탈린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서 상호 중립과 비적대를 약속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인류에게 전율과 공포를 안겨준 두 범죄자는 은큼한 속마음을 갖추고 서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잠정적인 화해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독일은 양면전쟁의 위험을 일시적으로나마 면하게 되고 오로지 더욱 침략적인 미래의 계획을 위해 준비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소불가침 조약이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의 대서막 중 히틀러가 마련한 마지막 무대 장치였던 것이죠. 이제 아무 꺼리낄 것도 없는 히틀러는 마침내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노리고 잔뜩 웅크린 충성스러운 군대의 꽃비를 풀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이틀 후 영국과 프랑스도 유약한 평화의 환상에서 벗어나 대독 선전포고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